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피한정 후견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를 살펴보면 피한정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일정한 자의 어떠한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를 우리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가 바로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때도 그랬고 로스쿨 다닐 때도 그랬고 이 피한정 그리고 바로 뒤에 우리가 배울 피성년 후견인이 나오면 항상 많은 교수님들 또 강사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의의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과 관련된 예시가 뭐가 있지? 라고 의문을 항상 가졌어요. 저는 의문을.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로스쿨 재학 당시 이제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 건데, 먼저 제한 능력자라 함은 행위 능력, 즉 단독으로 유효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결여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가 있고,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고, 여기서 피성년 후견인은 의미는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가 우리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시가 뭐가 있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이게 있어요. 예시가 바로 치매예요. 치매. 제가 그 로스쿨을 다니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단받으신 병이 뇌졸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뇌졸중이라는 것은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졸중에 걸려서 순간 쓰러지셨을 때 5시간 이내로 이제 병원에서 관련된 어떠한 진찰을 잘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럼 이제 평생 거의 이제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셨어요. 그래서 장기간 병원에 누워 계셨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침대에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치매도 같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집 가족 관계가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고모, 삼촌 이렇게 이제 저희 가족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 할머니께서 결국에는 오랜 병 생활로 인해서 치매에 걸리시게 되었고, 이때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누가 관리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제 가사소송 관련된 변호사로서 업무를 할 때마다 느꼈는데, 참 화목한 가정이더라도 돈 때문에 서로 증오하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연예인 아이유 씨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가정이 화목한 것 같다,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되게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무튼 지금 여기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이제 할머니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식들 간에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내지는 다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애당초에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할머니의 모든 재산, 지금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 이제 이용할 수도 없고 그 재산을 증식시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께 모든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권한을 위임시키자라고 아버지가 이제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할아버지가 다 관리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할머니께서는 치매에 걸리셨고, 근데 이러한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재산, 즉 할머니 은행에 있는 돈은 소유주가 할머니이기 때문에 할머니 외적인 사람들은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죠. 이럴 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해서 피안정 후견인 내지는 피성년 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어떤 돈에 대해서 이제 여기들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대해서 관리하자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이제 전적으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할머니에 대한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자. 그래야 자식들 간에 어떤 법적 분쟁이 안 생길 것 같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할머니에 대해서 피안정 후견인 내지는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인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결국 할머니의 모든 재산, 돈과 관련된 부분은 할아버지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민법이라는 것은 결국 돈과 관련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산과 관련된 학문. 따라서 피안정 피성년 후견인 나오면 대표적인 예시를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매. 어렵지 않죠. 이걸 토대로 한번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질병이라던가 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치매에 걸리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일정한 자의 어떤 청구,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사건에서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저한테.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누구죠? 남편이거나 아니면 자식이겠죠. 이러한 청구,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를 우리는 피안정 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청구권자, 이 피안정 또는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저희 할머니가 가서 직접 나 피안정 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배우자, 저희 할아버지가 할 수도 있고, 사촌 이내의 혈족, 이건 그냥 느낌만 보세요.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누구라고 했죠? 친권자, 즉 부모라고 했죠, 부모. 근데 부모가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미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했죠. 미성년 후견인. 또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로 인해서 이제 피안정 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인정받게 돼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거는 피안정 후견인뿐만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도 똑같아요. 근데 가끔 출제가 이건 어떻게 나오냐?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미성년 후견인은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OX로. 또 검사. 이것도 가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친 부분들, 여기가 가끔 나오구나 문제로 얘네들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 가정법원은 청구권자, 얘네들의 청구 없이는 자신 직권, 여기서 직권이란 말은 독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독자적. 자기 마음대로 한정 후견 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무조건 반드시 피안정이든 피성년 후견인이든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지만 가정법원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러한 심판을 얘네들의 청구 없이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뭐냐? 지나가다가 저분은 누가 봐도 좀 정신적 사무처리 능력이 좀 결여돼 보여요.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요. 막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사예요. 근데 저 사람은 피안정 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내가 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멈추세요 하고 이분의 손을 제가 잡고 가정법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당신은 피안정 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땅땅땅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즉 판사 너네 직권으로 하지 마. 반드시 관련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지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청구 없이는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거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책 소개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시험에서 빈출되는 유형으로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중요한 거를 이제 별표로 치는데 사실 뭐 이건 별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막 이건 중요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 글씨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 글씨를 그래도 꽤 잘 쓰는 편인데 이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께 많은 내용을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글씨도 막 빨리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글씨를 쓰게 되면 굉장히 이쁘게 쓰겠지만 그러면 이것마저도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좌 수가 그럼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또 글씨체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씨는 제가 최대한 이쁘게 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가정법원은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 할머니를 저희가 피한정 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신청하려고 해요.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 실제 할머니, 저희 할머니께 치매에 걸리셨나요?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지금 사무 처리할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당사자에게 법원은 물어봄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겠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도 않고 가정법원 판사가 이 사람들의 청구로 인해서 바로 판단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어차피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심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리고 판사가 이제 여기 사건 번호 302호로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희 할머니 이렇게 셋이 왔다고 해봐요. 이때 청구권자는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라고 하고 당사자는 저희 할머니죠. 그래서 할머니가 딱 앉아 계시는데 이제 반드시 본인의 의사는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사로서 저희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신은 치매에 걸리셨습니까? 또 당신은 정신적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됐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피한정 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제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희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치매에 걸린 상태입니다 라고 객관적인 자료도 법원에 제출된 상태예요.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치매에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치매에 걸린 상황 속에서 저는 치매 안 걸렸는데요, 저는 멀쩡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판사인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미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본인이 치매에 걸렸는지 여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저희 할머니께 피한정 또는 피성년 후견인을 내릴 수 있겠죠. 선고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즉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정법원 판사는 심판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왜? 우리 할머니는 치매에 실질적으로 걸리셨는데 치매에 안 걸렸다고 재판부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치매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심판을 할 수 있다. 다음, 법정대리인. 이번에는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누가 되냐? 제가 피가 당하다의 피라고 했잖아요. 당하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이라는 것을 가정법원을 통해서 당한 사람을 피성년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피만 빼면 바로 법정대리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피한정 후견인에서 법정대리인은 이 피만 지워버리면 한정 후견인이 바로 법정대리인이겠죠. 반대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그럼 누가 되죠? 바로 성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이번에는 직권으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959조의 2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어떠한 사람, 저희 할머니께서 계시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가정법원이 했어요. 이때는 반드시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을 선임하여야 된다. 즉 법정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된다라고 관련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뒤쪽에 가정법원 직권주의 26페이지를 보시면 원칙과 예외라고 해가지고 쭈루루룩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게 공부하는 팁을 제가 적은 거예요. 따라서 가정법원,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가정법원은 직권주의가 적용돼요. 직권주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법원에게는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가 된다는 말이에요. 폭넓은 재량권. 따라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형사법원이 있어요. 그리고 민사법원이 있고 가정법원이 있을 때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이 세 가지 법원 중에서 어느 판사님이 가장 조문에 구속돼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형사, 민사, 가사 중에 당연히 형사소송에서
판사님은 관련된 조문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자신이 독자적, 즉 직권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냐 안 보내냐, 이 신체에 대한 구속 여부, 헌법상 보장된 자유, 신체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형사 관련된 부분을 배우면 막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이런 게 나오잖아요. 죄형 법정주의 나와가지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너 판사들 관련된 형법 조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너네 맘대로 유추해가지고 해석하는 거, 이건 금지돼. 왜?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소송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요. 반면에 민사로 내려오면 형사보다는 민사는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판사님들보다는 민사소송의 판사님들이 좀 더 재량권, 즉 직권,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넓어져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맞는 말 같겠죠. 이 상식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우리 법학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는 사회통념이다 라고 자주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회통념, 이게 무슨 말이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건 그냥 이꼴 상식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사회통념상 형사소송의 판사님들보다는 우리 민사소송의 판사님들이 훨씬 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조문이 나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A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판사는 B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민사는 많아요. 그렇다면 가사는 어떨까요? 가사는 이 형사 그리고 민사 가사가 있으면 가사소송 판사님들께 가장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돼요. 즉 직권주의라 해가지고 판사 마음대로 훨씬 폭넓은 재량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예로, 어차피 이건 기본 강의니까 여러분께 이제 강의도 하면서 또 재밌게 이제 수업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사소송 관련된 전문 이제 그 로펌에서 근무를 할 때도 서울 가정법원과 또 어떤 다른 지방에 있는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너무 다르게 판단해요.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 가정법원 판사님은 굉장히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부산 지방법원에 있는, 부산 가정법원에 있는 판사님은 굉장히 저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즉 상대방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한다라고 많이 알려진 판사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좀 어느 법원에 있냐, 또 그 판사님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제가 그 의뢰를 맡았을 때 이 사건은 부산으로 밀고 가는 게 좋겠다, 내지는 이 사건은 서울로 가져가야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변호사들이. 왜냐하면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폭넓은 재량권, 직권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수험적으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가정법원 판사님은 어떻다? 깡패다, 깡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래야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판사들이 깡패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직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팁이에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뭐뭐 하여야 한다 또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캔이 나오면 거의 99%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우리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뭐다? 깡패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이 두 개만큼은 가정법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머지는 원칙에 근거해서 가정법원 직권으로 뭐뭐 하여야 한다 또는 가정법원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캔이 나오면 다 여러분은 옳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수험 적합적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가정법원 관련된 부분도 관련된 조문이 엄청 많아요. 내용도 엄청 많고. 근데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거는 수험 적합적으로 비효율적이겠죠. 웬만하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조문은 다 캔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가정법원은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박이찬 변호사가 가정법원 판사는 깡패라고 했는데 그럼 뭐뭐 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99% 맞다고 했지, 이렇게 접근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관련된 구체적인 거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일단은 살펴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고, 다음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 즉 돈과 관련된 어떠한 계약,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는 맞아요. 제한 능력자는 맞는데 다만 행위 능력이 원칙적으로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피한정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 자체가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어떤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달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은 얘와의 차이점이 뭐죠? 의미가? 얘는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얘는 거의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상실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어디 뭐 핸드폰을 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저희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죠. 따라서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시가가 뭐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저희 할머니를 보고 이 사람은 치매에 걸린 것 같다. 따라서 이거를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 해도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저희 할머니를 속이고 상대방이 1000만 원의 핸드폰을 팔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민법은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둔 거예요. 따라서 할머니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인 이 사건을 따지면 저희 할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비로소 핸드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 동의 없이 할머니가 독자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핸드폰 대리점 통해 가지고 1000만 원의 계약을 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나중에 계약을 법정 대리인, 즉 저희 할아버지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거 바로 앞에서 배웠죠. 여기서 보면 가정법원은 뭐뭐 할 수 있다. can. 이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가정법 판사님들은 깡패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라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조문이고. 근데 여기 바로 위에 하나 좀 보시면 지금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잖아요. 여기까지. 다음을 보면 한정 후견인의 권한은 뭐냐? 동의권과 취소권과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이 동의, 취소, 대리권을 가지게 돼요. 누구도 그렇냐? 바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1번 친권자나 2번 미성년 후견인. 이분들도 똑같이 한정 후견인과 동일하게 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권한, 또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피한정 후견인이 핸드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사전에 법정 대리인 동의를 필요로 하고 또 동의 없이 상대방과 핸드폰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인 피한정 후견인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인 한정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어떠한 피한정 후견인이 핸드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리해가지고 직접 법정 대리인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관련해가지고는 관련 법정 대리인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1회독, 2회독 때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읽을 수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핵심 강의 가고 또 파이널 가면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다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것들. 왜냐면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잘 알아요.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헷갈렸는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헷갈리고 또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지워도 결국 시험장 가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이건 맞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제가 지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1, 2회독 때까지는 여러분이 이걸 읽으시되 한 3회독 때부터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우셔야 돼요. 이건 절대 틀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지워주는 것까지 같이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법률행위, 즉 계약이죠. 계약을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왜? 이 법정 대리인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취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뭘 갖고 있다?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13조 사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 피한정 후견인뿐만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도 똑같아요. 미성년자도 똑같고 이건 제한 능력자의 공통점이거든요. 공통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저희 이번에 미성년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차피 미성년자도 똑같은 거니까 피성년 후견인도 똑같고 피한정 후견인도 똑같고 모든 제한 능력자의 공통점. 미성년자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제가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저에게 아들 친구들이랑 먹어 하고 저한테 용돈 1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돈 10만 원을 가지고 고딩이에요. 관련 문구점에 가가지고 오락기에서 게임을 하고 막 주전부리를 막 사 먹었어요. 까까 같은 것도 과자 같은 것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만 원치를 사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제 제가 문방구 사장님께 가가지고 이거는 저희 엄마 아빠 동의 없으면 이로 계약 취소할게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죠, 전혀? 그래서 이런 것도 2, 3회 똑 되면 여러분이 이거 다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우다 보면 진짜 한 장에 여러분이 봐야 될 게 한 2-3문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막판 파이널 되면 엄청나게 회독이 빨라지기 때문에 민법을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 시스템상.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제가 이제 가정법원은 판사님들이 깡패다. 이 말은 즉 재량을 가지고 있다. 직권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저희 시험 범위와 관련이 없어요. 이런 것. 근데 이제 여러분께 이해를 도모시키기 위해서 가정법원의 재량, 즉 깡패라는 부분은 뭐냐?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자,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거 바로 위에서 배웠죠. 관련 조문으로. 두 번째, 가정법원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또 여긴 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변경할 수 있다. 또 캔이네요. 캔. 3번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에 가름한 허가를 또 할 수 있다. 캔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조문들이 막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조문일 뿐만 아니라 거의 사실상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는데 한 번씩 이제 튀어나왔을 때 여러분이 못 보던 지문인데 뭐지?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죠. 가정법원은 깡패다. 따라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99% 맞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1, 2회독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져가시되 3회독, 4회독 때부터는 이런 건 이제 과감하게 지워야죠. 그리고 예외 제가 말씀드린 그 2가지 있거든요. 바로 뒤에서 살펴볼 건데 이 2가지. 가정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본 딱 2가지 예외만 봐라. 그리고 원칙은 다 99%에 따라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으로 봐라. 그래서 이건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까지 살펴봤고 피성년 후견인은 똑같아요. 내용은. 질병, 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이번에는 뭐였죠? 지속적, 계속 결여된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피한정 후견인과의 차이점은 오로지 이 지속적이다 밖에 차이가 없어요. 지속적이다. 그러면 지금 저희 할머니 사건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 할머니를 아버지께서 피한정 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가정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이렇게 인정해달라.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기에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개념으로 치면 얘는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1번. 그 다음에 얘네 둘 간 양자 간의 차이가 두 번째가 뭐냐?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상실되지 않았죠. 위에서 봤듯이.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필요로 하는 것, 그러한 부분에서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돼요. 반면에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행위 능력이 상실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거의 99%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양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행위 능력이 상실되냐? 행위 능력이
상실이 안 되냐, 상실이 되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걸리셨고 그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거의 병원에서 몇 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 아버지는 피한정, 피성년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저랑 이제 상의 끝에 피성년 후견인으로 신청을 하자. 왜? 행위 능력이 전적으로 상실되고 아무래도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으로 신청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가정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가정법원이 봤을 때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중에 판사가 보기에는 피성년 후견인 같지 않고 피한정 후견인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속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피한정 후견인으로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저희 가족이 청구권자로서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신청했을 때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 그때 가정법원 판사는 피성년이 아니라 피한정 후견인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판사님은 뭐다? 깡패다. 다른 말로 직권주의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 저희 할머니 사건에서는 저희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신청을 했고 가정법원 판사님은 피성년 후견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 바로 뒤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도 청구권자를 보면 똑같아요. 피한정 후견인과 동일해요. 피한정 후견인과. 그래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 혈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판단할 수 있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예외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법원은 직권주의에 따라서 깡패다. 즉 자기 마음대로 직권으로 뭐뭐할 수 있다. 뭐뭐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면 거의 99% 옳은 지문인데 딱 두 가지만 조심하자가 첫 번째가 바로 여기예요.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무조건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지만 판단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예외예요. 이것도 뒤에서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가끔 얘네들 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동그라미 친 거고요. 두 번째,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에 한정 후견 종류 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할머니를 저희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피한정 후견인보다 피성년 후견인이 되어야지만 행위 능력이 사실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권한도 엄청 세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거는 피한정 말고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꿔야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으로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이때 가정법원은 종전에 한정 후견 심판을 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 심판을 하고 비로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출제 자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틀렸다고 낸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눈에 바르는 용도로 계속 봐주세요. 반대로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같은 말. 다음,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심판할 때에는 종전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한다. 제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2회독 때까지는 좀 읽다가 3회독 때부터는 과감하게 지우셔야 돼요.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출제되지만 자주 출제된다. 또 법정 대리인은 피성년 후견인에서 앞에 피만 뺀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다.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거 한정 후견인이랑 똑같았죠. 다음, 성년 후견은 후견 등기부에 공시된다. 이것도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 5년에 한 번 출제해요. 그러니까 우리 노무, 행정, 변리, 간평,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주택관리사 등등 이런 데에서 봤을 때 5년 중에 한 번꼴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너무한 거거든요. 이렇게 나온 지문은 사실 틀리라고 낸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90% 이상이 이거는 중요하다고 안 보고 또 5년, 많게는 7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출제는 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는 뭐냐? 성년 후견 관련된 건 뒤에 후견이 나왔죠. 그래서 후견 등기부에 공시되는 거지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걸로 바꿔서 출제를 해요. 틀리도록. 그래서 이건 눈에 바르세요. 그냥 성년 후견은 후견 등기부에 공시된다. 그래서 이러한 지문 정말 가끔 나오지만 나오면 대다수가 틀리는 지문들은 이런 것들은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팁을 주면 그냥 후견 나오면 바로 후견이지 가족관계가 아니다. 성년 후견인의 권한은 대리권만 가지고 있지 동의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오타인데 취소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취소권 X라고 적었냐면 대리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수험 적합적으로 좋아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취소권을 O로 이제 바꿀게요. 이건 다음 판부터 그냥 O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그 당시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정리를 해볼게요. 성년후견 그리고 한정후견 미성년자 관련해가지고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후견인이 있고 피성년후견인이 있고 얘네들의 법정 대리인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미성년자랑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얘네들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냐? 라고 했을 때 동의권도 가지고 있고요. 취소권도 가지고 있고요. 또 대리권도 가지고 있어요. 얘네도 똑같아요.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만큼은 오로지 대리권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문에 근거해서 그래요. 조문에 근거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시험에서 제일 최다 빈출 피성년 후견이 나오면 항상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장난을 치거든요. 제일 많이. 대리권만 가지고 있지 여기서 이제 핵심은 동의권이 없다가 포인트예요. 동의권이 없다. 이제 원칙적으로 취소권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취소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험은 항상 이거랑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제가 대리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동의, 취소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오로지 대리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봐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적었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취소권을 일단 O로 바꿔주시는데 시험은 뭘로 나오냐? 이거. 동의권은 없다, 대리권이 있다. 이거 두 개 가지고 항상 내지 이거는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대리를 가지고 있지 동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이건 일단 정정해 주세요. 이건 O로 정정해 주세요. 취소권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출제자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는 뒤에 예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피성년 후견인의 돈과 관련된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자, 성년 후견인의 권위는 오로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계약이어야 피성년 후견인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야? 대리에 의해서만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만일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얘가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성년자라고 해볼게요. 내지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해볼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예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내지는 예의 법정 대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우리 5조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제한능력자 너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 근데 동의를 받았죠. 따라서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중에 나 제한능력자이지 하고 메롱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이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피성년 후견인만큼은 대리권이 있고 동의권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 나오자마자 동의를 받았더라도 어차피 얘는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얘는 동의를 받고 얘의 동의를 받고 얘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대리권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피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인은 둘 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암기 팁을 제가 드리냐? 피성년 후견이 딱 지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곧바로 여러분은 동의를 동그라미 치세요. 분명히 동의가 나와요. 어떤 시험에서는 거의 99% 동의가 나올 거고요. 동의가 나오자마자 여러분은 합리적 예단을 갖고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 피성년 후견이 동의 딱 나오자마자 왠지 이거 가지고 또 틀리게 냈겠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동그라미 치고 동의 동그라미 치고 취소할 수 있다? 아니지. 취소할 수 없지. 왜? 얘한테는 얘에 대한 동의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 팁으로 드리냐? 암기 팁. 성, 동. 우리 영화 배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신데 연기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성동일. 성동일.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 나오자마자 성동일 씨?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피성년 찾고 동의 찾고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시는 게 좋아요. 내지는 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성동구, 그 중에서 성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성동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결국 성동이냐 성동이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으로 동의권 가지고 장난친다 이렇게 보셔요. 일단 저는 이제 수험적으로 항상 성동일이라고 말씀드려요. 성동일.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 딱 들어가면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여러분 뭐 생각하라 했죠? 성동일 동의 찾고 바로 이렇게 보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보면 다음 지문을 보면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상대방에게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겠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피성년 나오자마자 바로 뭐 찾자? 동의 찾자. 동의 있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왜? 얘한테는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어도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얘의 대리에 의해서만 얘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다음 예시를 보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예시 있죠? 이 예시는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 나온 모든 지문을 가지고 제가 예시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 이게 추인이 뭐였죠?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의 인정이다. 이게 줄여서 추인이라고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읽어보면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을 근데 동의를 받았더라도 얘는 지금 동의권 없죠? 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추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게 해소되어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추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얘가 더 이상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죠. 얘는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은 추인할 수 없게 돼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분들은 바로 뒤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느낌만 가져가세요. 주의를 보시면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정 후견인에게는 피성년 후견인과 달리 한정 후견인은 동의권이 있죠. 또 뭐 있다? 대리권도 있고 취소권도 있죠. 이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똑같고 이 조문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틀리게 되냐? 피성년을 이었다가 넣어요. 출제자들이.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거의 틀려요. 항상. 이거는 피한정 관련된 조문이지 피성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조문의 근거에서 요 사람은 동의권이 있지만 요 사람은 동의권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피한정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피성년은 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우리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지금 여기 조문에 피성년은 없고 피한정만 있기 때문에 이 조문에 따르면 얘는 동의권이 있다라고 오케이. 근데 한정 후견인 말고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라고 봐야지라고 우리 판사가 봤거든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에서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유인데 사실 우리는 이유가 시험에 안 나와요.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꿔서 어떻게 되냐?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뭐뭐 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맞겠네 라고 자칫 잘못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뭐 할 수 없다의 두 번째 예외예요. 두 번째 예외. 두 번째 예외예요. 두 번째 예외.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인데 이걸 피성년으로 바꿔서 쭈르륵 나오면 여러분들은 X라고 치셔야 돼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피성년 나오자마자 뭘 바로 찾자? 이게 만약에 피성년이라고 나올게요. 피성년이라고 나왔으면 바로 동의 찾자. 동의. 그러면 성동일 바로 의심하자. 이거 가지고 또 장난쳤겠네. 정할 수 있다. 에이, 정할 수 없지. 얘는 피한정만 가능하지. 이렇게 보셔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피한정 후견이랑 똑같아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계약은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너무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2,000원을 현금을 들고 1층 매장에 가서 GS25에 가서 바나나 우유를 사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 동의 없음을 이유로 내지는 할아버지의 대리가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이해되시죠? 다음 예시를 보면 피성년 후견인이 한 모든 재산법상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서 왕왕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이 X라는 표시가 틀렸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이 한 모든 재산법상 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렸죠? 논 거. 바로 위 때문에.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법학 팁, 오늘 법학 팁이 좀 많네요. 제가 기억나시나요? 우리 법학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팁으로서 반드시 지문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내지는 이렇게 모든 언제든지 단정적인 표현들. 또 뭐가 있겠죠? 뭐뭐 할 여지가 없다. 뭐뭐 할 여지 있지 않을까요? 예외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나오면 제가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라고 하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제 책에 없는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단정적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박희찬 변호사가 그랬지, 이건 거의 99% 틀렸다라고 보라고.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다, 캔이 나오면 처음 보는 지문이다라고 보여지면 그냥 이건 맞지 라고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옳은 지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 노무사, 행정사 관련된 파이널 강의에서도 똑같이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노무사 1차 시험 1번 문제가 신의칙 관련해가지고 되게 생소한 판례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요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또 기본서에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를 제외한 뭐 다른 강사님들의 기본서를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관련된 판례가 정말 처음 보는 그런 판례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못 보던 판례네? 라고 봤어요. 1번 문제 풀 때. 근데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처음 보는 지문에 원칙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틀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틀린 지문으로 보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법학은 예외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90% 이상 옳은 지문으로 봐라. 그래서 저는 실제 1번 문제가 기니디가 있을 때 보자마자 뭐뭐 할 수 있다? 처음 보는 지문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고, 단정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처음 보는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지 라고 그렇게 문제를 풀고 당연히 전 맞았죠. 그리고 제 강의를 수강했던 분께서도 시험 끝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알려주신 팁으로 1번 문제 정말 난해한 지문이 나왔는데 그렇게 풀었고 정말 높은 점, 이건 맞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했을 때 그분이 92점이 맞았다고 하더라고. 92.5였나? 그렇게 맞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었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꿀팁이에요. 제가 정말 수험 법학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낀 그 감정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수험 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기출문제 풀이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정법원은 깡패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캔이라고 나오면 거의 99% 맞다. 근데 예외가 몇 가지가 있고 그 예외만 정리해서 암기하자. 이거 말씀드렸고요. 하나씩 보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성년후견 개시 심판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틀리게도 자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볼드 표시, 굵게 표시했잖아요. 이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주 틀리게 돼요. 그래서 꼭 주의하셔라. 다만 얘네들 관련해가지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심판할 수 있죠. 그 예시는 바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 바로 나네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 한정후견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한정후견도.
또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계약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can, 피한정 후견인이랑 똑같죠? 옳은 지문. 또 변경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도 똑같이 옳은 지문. 가정법원은 이 사람들의 청구에 의해서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똑같이 나오네요. 옳은 지문. 그리고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얘네 가지고 가끔 장난친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제한능력자의 중에서 이제 한정후견이 성년후견인의 후견이 종류가 되었다. 한정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를 들어 치매가 아닌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원인이 소멸됐죠. 치매라는 원인이 소멸되었고, 이때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이 똑같아요. 우리랑 성년후견이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독대 지우세요. 이해독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년후견 개시나 또는 종류를 위한 어떤 심판, 이건 한정도 똑같아요. 한정 종류도 똑같고,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 본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끔 본인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말 아주 가끔 예외적으로 돼요. 본인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죠.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정법원에 가서 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관련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 관련된 예시가 제한능력자 본인은 가정법원에 이러한 심판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심판 종료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랑 요거랑 미성년 후견인 그리고 또 검사, 지자체장 얘네들 가지고 가끔 장난을 친다. 특히 얘를 가지고 제일 많이 장난을 치긴 해요. 이렇게까지 보면 제한능력자 파트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한능력자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제가 바로 뒤에서 나오는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가 맞아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이 뭐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행위능력이라고 하고,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가끔 장난을 쳐요. 얘가 제한능력자냐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는 제한능력자는 오로지 3명밖에 없다. 그럼 피특정 후견인은 뭐냐?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일시적으로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가정법원 심판을 받은 자예요. 지금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이잖아요. 근데 얘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래서 이거 관련된 예시는 아쉽게도 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침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살짝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가 약간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있어요. 이렇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박희찬 씨가 아침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가 좀 손상이 되셨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으세요. 단기 기억 상실증. 따라서 한 2, 3일 뒤면 멀쩡하게 돌아오실 거예요 라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시죠? 좀 아침 드라마, 이런 막장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멘트잖아요. 이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2, 3일만 지금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사람. 따라서 얘는 잠시 동안만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능력자이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구권자는 다 똑같아요. 피한정 후견인도 똑같고요. 피성년 후견인도 똑같아요. 본인, 이거 본인,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검사,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해서 한다. 가정법원이 뭐 할 수 없다? 직권으로 안 된다. 직권으로 안 된다. 법정 대리인은 앞에 피만 빼면 된다. 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이 개시되었다. 즉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특정 후견인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에 해당하지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틀리게 돼요. 조심. 다음. 따라서 법정 대리인인 특정 후견인, 얘는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인 이 특정 후견인은 동의권도 없고요, 취소권도 없고요, 대리권도 없어요. 왜? 피특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복습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한정 후견인이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이죠. 이때 이 사람들의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어떻게 되냐? 얘는 동의권도 있고 취소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고 얘도 똑같이 다 있는데, 성년 후견인은 뭐만 있다? 동일 생각하라. 동의 가지고 장난을 치겠구나. 아, 성년 후견인은 대리권만 있지. 이거 제일 많이 장난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피특정 후견인의 돈과 관련된 계약. 원칙적으로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도 행위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게 행위능력의 의미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재산상의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나중에 요 사람 내지는 요 사람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왜? 얘는 제한능력자가 아니라 뭐다? 행위능력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 파트를 보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없다라고 14조의 2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피특정 후견인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제일 많이 출제돼요. 제가 피성년 후견인은 뭘 제일 많이 출제한다고 했죠? 성동일 가지고 장난친다고 했죠. 동의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두 번째, 피특정 후견인은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장난을 치는데, 제가 피특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라고 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행위능력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구속돼요. 이렇게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왜? 얘는 행위능력자이기 때문에. 반면에 비교, 한정후견, 성년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왜? 얘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가필할까요? 추가? 근데 본인의 의사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본인의 의사는 고려해야 돼요. 그치만 얘네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 반면에 피특정 후견인은 당연히 본인의 의사도 고려해야 되고,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러한 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장난치기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제 책이 진짜 좋은 게 이거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교. 항상 제가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은 지문이 나올 때마다 제가 비교라 해가지고 관련해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막판에는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남기고 이런 것들은 다 지울 거기 때문에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셨고요.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거 가지고 가끔 이걸 또 한정으로 바꿔요. 한정으로 바꾸면 틀리게 내거든요. 한정으로 출제해가지고. 지금 특정 후견 심판은 얘는 받았더라도 행위능력자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행위능력자이고 얘네들은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일시적으로. 따라서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돼요. 가정법원은. 왜? 일시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정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는데, 한정은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치매가 유지될지 가정법원이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일시적으로 사무 처리가 필요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나오자마자 기간 보자마자 특정은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되지, 한정은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자주 출제되진 않는데 이렇게 바꿔서 출제되잖아요. 90%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지문, 헷갈리는 지문, 어려운 지문이라고 보다는 헷갈리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와갔습니다. 특정 후견의 종류. 특정 후견은 특정된 사무가 종결하거나 특정 후견 심판에서 정한 이러한 기간이 경과됐어? 그러면 별도의 특정 후견 종류 심판 없이도 당연히 특정 후견은 종료돼요. 왜? 얘는 원칙적으로 피특정 후견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종료 심판 필요 없어요. 반면에 비교, 여기다가 바로 비교 나오죠. 비교. 가정법원이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반드시 종전에 이러한 것들을 종료를 해야 돼요. 종료 심판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피한정, 피성령 의견인 관련해서는 반드시 종료하기 위해서는 종료 심판을 가정법원에 해야지만 피특정 의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됐으면 그걸로 이제 피특정 의견인이 소멸되는 것 뿐이지 종료 심판을 별도로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도 출제자들이 자주 출제하는데 거의 90% 이상, 거의 99% 이상 옳은 지문으로밖에 출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지금 굵게 표시된 게 없잖아요. 옳은 지문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피특정 의견인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은 가정법원에게 직접 특정 의견, 한정 의견, 성령 의견 개시 심판인 심판 종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본인도 가능하다.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정법원 직권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